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경기도 분당구에 살고 있고요. 저희 친정은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분당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그건 제 친정엄마 덕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큰일을 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속상해서 친정에 가니 엄마가 이 채널을 라디오처럼 매일 틀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다가 네 사연 좀 보내보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형님들의 만행을 좀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에 빠지다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저의 개념 없는 형님들 때문입니다. 저는 형님이 2명 있는데요. 그건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남자가 하필 막내 아들인 걸 어쩌겠어요. 저 역시도 딸만 둘인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나 봐요. 사실 제 어머니는 몸이 아주 약하셔서 제 언니만 낳고 딸 하나로 자식을 오랫동안 못 낳고 계시다가 어렵게 저를 가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길러주셨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막내딸로 자라나서 버릇이 없을 거라고들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만큼은 똑부러지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하는 것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저희 친정은 아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축에 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다는 학원이나 운동은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것은 골프였어요. 지금도 골프는 어디 가서 꼴리지 않을 만큼 칩니다. 제 어머니가 박슬희 선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미국에서 현역으로 날릴 때 거기 가서 직접 응원도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제2의 박세리로 만들겠다고 어머니는 아주 야심이 만만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골프에 소질을 보이자 어머니는 점점 더 저한테 욕심을 부리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정말로 박세리 선수처럼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우고 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와. 알겠지? 엄마, 나 이제 골프하기 싫은데 재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다른 거 배우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수영장 다니는데 나 혼자서 골프 치고 있잖아. 나도 애들 따라 수영장 다닐래. 응? 엄마. 안 돼. 이제부터 네 길은 골프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만큼 오랜 기간을 배워야 한다는 거 모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얼른 골프장 갔다 오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 골프 개인 교습이다, 선수 생활이다 이러면서 어머니의 욕심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참았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골프 선수로 이름을 날리면 저도 돈 많이 벌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부상이 잦아지는 일이 생기고 골프 코치도 저에게 그렇게 어깨가 안 좋으면 골프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실망을 하셨으니 그 당시에 우리 집 분위기가 어땠는지 구독자 여러분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박슬희 같은 아까운 인재를 골프계에서 잃게 됐다며 저한테 부상 정도는 훈련하고 재활만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예 이참에 골프를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몰래 코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부상 정도가 선수로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골프를 하기 싫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가 고3 때이니 저는 진학을 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그동안 저는 체육 특기생이라고 시합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학교를 빠지곤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제가 메달이나 우승컵을 타오면 학교의 자랑이 되는 셈이니 아주 친절하게 골프 시합이 있을 때마다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고요. 그러다가 고2 겨울방학 때부터인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연이은 부상과 어깨 탈구 때문에 골프를 아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골프채를 내려놓는 순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희영이 골프 선수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엄마가 우리 선수 관리 잘 못해서 그래. 희영아, 미안하다. 그동안 그 어깨 많이 아팠니? 엄마, 난 괜찮아요. 이깟 부상은 어깨 수술하면 된다잖아. 그것보다 이제부터 저는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 수술 끝나면 조용히 공부하게 말리지 말아요. 다시는 골프 선수 되란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어? 그래, 알았다. 아휴, 아까워라. 우리 딸 딱 골프 선수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엄마의 유난스러운 골프 선수 되라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안 쳐도 된다고 하니 사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색을 하시며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고 몰랐던 제 뇌 기능이 톡톡히 실력 발휘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우리 딸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다니 이 아버지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예비가 우리 딸이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하게 해줄게. 저거 대치동 1타 강사를 집으로 불러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정말요? 아빠, 그럼 나 서울대생 과외 좀 붙여줘요. 그러면 나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빠, 진짜 고마워요. 저는 고2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나 그 밑에서 맴돌던 학교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 친구들이 다들 놀랬습니다. 어떻게 공부한 지 3개월 만에 10등 이상이 오르냐고 그 비결이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고 난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결은 정말이지 별게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목말라 있었고 제가 성격이 악착 같아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좀 싫어하거든요. 그게 제가 꽂힌 분야에서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면이지만 말이에요. 고3 여름 기말고사 때는 저는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학교에서 150등 이상을 올린 거죠.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전국에서도 50% 이하였던 제가 4, 5% 이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모두 아버지가 제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명문대생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신 결과였어요. 저 혼자 했더라면 좀 어려웠을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까지는 골프 치느라 학교 공부에 소홀했었던 거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골프를 하느라 성적에 신경을 못 썼으니 내신만으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고 저는 그 해에 제가 가고 싶던 이화여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화여대가 아니면 안 가겠다고 선생님께 굳은 결심을 말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다며 이화여대 말고 다른 대학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죄수를 해서라도 이대에 꼭 가고 싶었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희영아. 네 결심이 그렇다고 하면 안 말리겠는데 선생님은 좀 아깝네. 이 정도 성적이면 네가 고집하는 이화여대 말고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른 대학교 충분히 갈 성적 되거든. 한양대나 중앙대 정도로 타협하면 어떠니? 재수하는 거 생각보다 고달프고 힘들어. 선생님은 희영이가 현역으로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선생님, 저 이왕 대학 가기로 마음먹은 거 이대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저는 그동안 대학 안 가고 골프 선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어깨 부상이 저한테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결국 너는 못 말리겠다고 하시면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길로 재수학원을 등록한 저는 1년간 열심히 수능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그렇게도 원하던 이화여대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한번 꽂히면 그걸 이루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무섭다고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애가 저라고 그렇게 말하고들 하곤 했죠. 저는 그렇게 매사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지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 집안에서 막내 며느리다 보니 그때 생기는 불편함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형님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말을 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제 길만 걸어온 탓도 있겠죠. 남들의 시선에 잘 신경 안 쓰고 저도 기본적으로 아주 생판 남인 사람들에게 시선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제 형님들은 오지랖퍼도 그런 오지랖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댁에 시집을 왔을 때 그런 성격을 가진 형님들 때문에 소가리를 좀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보이는데 그걸 또 형님이라고 제대로 지적해 줄 수도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 친정어머니는 막내로 자라온 제가 그 층층시야 시집을 가서 적응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야 속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시대에 뒤처진 말이냐고요. 저는 결혼 전에 엄마에게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내가 과부냐고 시댁에서 그런 대접을 만약이라도 한다면 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는 정말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쯧쯧하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희영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권서방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한 거야. 권서방이 삼형제 중 막내라면서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아들만 셋 낳았고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는 딸 있는 내 마음은 전혀 모르시겠지. 형아,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 말 명심하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지내. 그래야 그 이후에라도 너가 할 말이 생겨. 알겠니? 알았어. 알았으니까 엄마. 나 이제 지훈 씨랑 결혼해도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지훈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시집살이 당하면 막아주겠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거든. 저는 엄마가 구식이라서 뭘 모른다고 타박을 주며 제 남자친구와 기어코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된 우리 집 남자는 착하고 잘생기고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요. 딱 한 가지 제가 남편의 흠을 좀 잡자면 마음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청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건 남편의 형님들이 효자랑은 좀 거리가 먼 인간들이어서 그래요. 저는 시아주버님이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시아주버님은 첫째 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가 처자들에게 엄청 집착을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시할머니가 아들 선호 사상이 엄청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자 팔자가 폈다고 하며 마음을 푹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첫째 시아주버님을 완전히 금이야 오기야 길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우리 첫째 시아주버님은 뭐랄까 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집안 장남이라는 권위의식에 좀 쩔어있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재수없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 인간들의 본성을 알아채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시집 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들이죠. 그리고 둘째 시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무슨 종놈 부리듯이 부려먹었던 거예요. 아주 어릴 적부터 막내야 막내 동생아 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뭐든 안 하려고 하고 제 남편만 시켜먹으려 드는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럼 또 우리 남편은 심약하니까 형이 시키는 대로 뭐라고도 못하고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적에나 좀 그러던지 우리 남편도 결혼하면 한 집안 가장인데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둘째 씨 아주버님은 제 남편을 무슨 꼬봉 부리듯이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부려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첫째 씨 아주버님보다 더 나쁜 놈은 바로 이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니 막 열불이 올라오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의 형들이 인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 손이 동서들 역시 저한테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첫째 형님은 자기 남편 닮아서 자기는 큰며느리라고 하며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이었고요. 둘째 형님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시댁에서 잘 때 저한테 전화해 자기네 방으로 불러 불 끄고 가라는 식의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하더니 어떻게 짝을 만나도 꼭 지들 같은 여자들을 만나는지 나중에는 정말이지 싹 다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저 역시 만만한 막내 며느리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상황이 돌아가는 꼴을 좀 보면서 참긴 했지만 저도 이 인간들의 속내를 다 알고 나서는 마냥 참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 친정어머니에게 이 인간들의 만행에 대해 가볍게 입을 놀리지는 않았어요. 제 성격이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른다거나 하는 건 비겁잖아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건 제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저한테 참 못할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자만 있는 이화여대에서 남편을 만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남편은 음악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었거든요. 남편은 고려대생이었고 저는 이화여대 학생이었으니 저와 남편은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는 고전 기타 동아리였는데요. 합동 합주회도 자주 열고 1년에 한 번씩 MT도 다니면서 고대와 이화여대 고전 기타 동아리 하면 참 사이좋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는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졌지 정작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따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친에게 제가 배신을 당했어요. 하필이면 남편의 여자친구와 바람이 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 남친을 욕했고 제 남편이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남편도 자기 전 여친을 욕하면서 우리들은 뭔가 동질감을 갖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미로 기타 합주를 계속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회인 기타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 우연히 남편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 만난 남편과 저는 금방 눈이 맞아버렸어요. 같은 상처를 지녔던 동지 같은 곳에서 그게 연애 감정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원수 같던 둘째 동서년이 반대를 한 거였습니다. 뭐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시부모님은 온전히 제 편을 들면서 둘째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야,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막내 권지은이가 저 아이랑 결혼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난 막내 아들의 눈을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훈이 여자친구가 이화여대 나왔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 걔보다 못한 너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다 됐고 둘째 너는 이 결혼에 불만 있을 이유도 없고 이 시애미가 보기엔 그냥 억지 쓰는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막내 며느리 들어오면 텃세 부리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도록 해. 이건 첫째 너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 막내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저 섭섭해요. 어머니가 벌써부터 막내 며느리 때를 싸고 도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섭섭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부터 둘째 형님이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 셋 많고 속 좁은 여자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모두 제 편이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남편하고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동서들이야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만 보면 되는 것이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오래 했었다는 점이 시부모님의 마음에 쏙 든 것이었어요. 저도 골프를 좀 치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들이 제 개인 교습을 맡아주셨다고 하니 그분들은 굉장히 저에게 관심이 있어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냐, 개인 교습비는 얼마나 받더냐, 그리고 제 우승컵이나 메달을 보시면서 시부모님들을 저를 굉장히 대견해 하셨습니다. 주위 친구분들에게 골퍼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첫째 시아주버님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둘째 시아주버님도 강남에서 가까운 서초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 초부터 두 형님들을 자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처음부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던 둘째 형님은 저를 보기만 하면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긴 했지만 저는 좀 둔한 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 잘 신경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저도 그냥 둘째 형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친정도 분당이고 제 시부모님들도 분당에 사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신혼집도 시댁과 친정 동네 중간 위치에 잡았습니다. 두 집 다 차 타고 10분 거리 내에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도 그 신혼집 위치가 아주 좋다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도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친정 근처에 살고 싶었을 텐데 우리 본가 시부모님들한테도 신경 써주고. 내가 당신 이래서 좋아하는 거지. 앞으로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잘할게. 응?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나도 당신네 어머니 아버지 남 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친근해서 마음이 가는 거야. 두 분 다 처음부터 날 너무 예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신경 써서 착한 며느리 노릇해야지. 잘했어 당신도. 결혼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위로서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못된 시아주버님이나 형님들만 없었으면 저와 남편은 시댁, 친정 양쪽에 아주 공평하게 잘해드리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명절 때마다 꼭 일어나는 분란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첫째 형님은 시댁에 얼굴도 안 비치다가 명절 때만 되면 꼭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임의로 초대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은 그런 첫째 형님과 둘이 짝짝꿍이 되어 그 옆에서 저한테 못된 누명이나 씌우며 속으로 비열하게 웃는 여자였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게 2022년 추석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추석 연휴 일주일 전부터 첫째 형님이 저를 또 톡방에 초대를 했던 거였습니다. 거기엔 딱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평소에 단톡방을 열고 그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전화나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지 카톡은 부담스럽고 잘 안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첫째 형님은 단체 톡방을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딱 톡방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지시하고 다 했냐고 닥달하는 그런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대기업 과장인데요. 그런 톡방 문화에 잦아들어서 과장 이하 자기 팀원들끼리도 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평소에 입이 있어도 잘 안 쓰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형님네 팀원들도 톡방에서 형님이 무슨 톡을 보냈는지 못 보면 비상이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올가매는 그런 미저리 같은 여자였습니다. 아무튼 추석에 시댁에서 모이면 무슨 음식을 할까 하는 의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첫째 형님에 의해서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저는 카톡 울리는 알람 소리가 싫어서 첫째 형님이 연 톡방의 소리를 죽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형님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저는 잔소리 폭격을 받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서, 나 첫째 형님이야. 동서 정말 나 무시하는 거니? 왜 톡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해? 어머 형님, 톡 보내셨어요? 죄송해요. 저 형님이 보낸 톡 못 봤어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는데요? 형님이 이왕 전화했으니까 지금 말해주세요. 됐어. 나 입 아파서 말 안 할 거니까 내가 보내는 톡 확인하고 당장 답장해. 이러면서 첫째 형님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뭐 지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못 보고 할 수 있는 게 톡 아닌가요? 그렇게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면 되지 왜 톡만 하나 보내놓고 못 봤다고 지랄을 떠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보낸 톡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 내용인즉 계속 저를 불러대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동서 왜 톡 답 안 해? 익시파니 너? 동서 뭐 하길래 답을 안 해? 당장 대답 안 해? 이런 시시껄렁한 톡 내용에 대답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막말로 형님이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형님이 하도 톡 집착증이 있어서 대답해주기 싫을 땐 정말 익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고 정말로 일이 있어서 톡을 못 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톡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한마디도 아닌 무려 10마디의 단문으로 카톡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것도 안 해도 될 잔소리 등등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몇 번씩이나 해야 했어요. 그것도 진짜 배알이 꼴렸지만 정말 가관이었던 건 형님의 그 다음 말이었어요. 동서, 다음부터는 내가 톡하면 째깍째깍 답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알았어? 뭘 시키려면 대답을 제깍제깍 하는 아랫사람이 좋잖아. 동서는 내 아랫사람이지 내가 편히 봐줘야 할 윗사람이 아니야. 그건 알아도. 이 톡을 보자 저 역시 사람인지라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그날은 톡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해오라던 추석 대비 음식 재료 장보기를 깜빡하고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또 정신을 잃을 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형님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마음속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저건 도라이다. 미친년이 소리 지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내내 하는 것이 결혼 3년 만에 터득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얄미운 건 둘째 형님이었어요. 제가 첫째 형님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별 타격감이 없어 보이자 둘째 형님이 중간에 나서서 저를 비꼬면서 첫째 형님과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둘째 형님은 눈을 매섭게 치켜뜨면서 형님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막내 동서가 있잖아요. 형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뭔 잘못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막내 동서 평소에 형님한테 묵은 감정이 참 많았나 봐요.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 그렇게 형님이 화가 났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너는 막내 주제에 네가 뭘 잘났다고 내 말을 무시해? 형님, 저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 진짜 억울해요. 둘째 형님 하는 소리가 진짜 제 속마음은 아니에요. 둘째 형님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래놓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시려는 거잖아요. 시집 온 첫 해에는 저도 뭘 몰라서 악독한 두 형님에게 당하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결혼 3년째가 되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제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저도 운동하던 사람이다 보니 속을 감춘다던가 음모를 꾸미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어요. 그냥 확 내지르고 미안한 건 딱 미안하다 사과하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성격이죠. 이렇게 첫째 형님이 길길이 날뛰면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중재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워낙 시댁이랑 왕래가 더 있다 보니 시어머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편을 좀 더 드시는 거예요. 예, 첫째야. 교양 있게 네가 막내 좀 용서해라. 그리고 얘가 일부러 장을 안 받겠어? 막내 며느리가 사실 나랑 의논했었고 내가 아무것도 장 봐올 필요 없다고 했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해먹으면 되지. 추석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손님이 올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먹을 텐데.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니니까 간단하게 먹자고 이 시애미가 그랬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첫째 형님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주버님에게 달려가 쪼르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첫째 아주버님은 밖에 나와서 지 와이프 편을 막 들어줘요. 여러분들 이 상황 엄청 웃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애초에 잘못한 게 누군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를 까내리려고 자기 남편까지 동원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웃기고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시댁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제가 사과하고 끝나는 엔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 친정에 와서는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잘 먹고 잘 지내다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정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형들에게는 대들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형들이 하라는 대로 해와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기 형들이 무섭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인간들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골프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야유를 하는 갤러리들이 있어도 꿈쩍을 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아무래도 형님들이 아무리 저에게 나쁜 소리를 짓거려도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시 아주버님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첫째 형님이 잘못했다 생각하면 형님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하는 인간이었는데요.
이기적이긴 해도 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둘째 시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완전 종부리듯 하는 못된 인간이라서 무조건 제 남편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병양 무인하고 형님들 말에 토를 다는 건 제 남편이 멍청해서라고 막 심한 말을 마구 던지는 미친 인간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병양 무인한 건 아는데 제가 말대답을 하게 된 건 형님들이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니까 저도 억울해서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딴 사람 모함하는 말투나 행동도 좀 안 하면 저도 얌전히 가만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눈이 멀었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 변호도 좀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형님들은 그렇게 말대답한다고 지랄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형님들과 싸우기라도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나와 숨 돌릴 시간을 주거나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의 방법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를 해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미친 두 형님들하고 영원히 손절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통쾌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저는 친정엄마랑 용인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랑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간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 동반 골프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랑 쉬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좋다고 저를 자주 부르시는데요. 그날은 친정엄마하고만 같이 나갔었어요. 그렇게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제 얄미운 두 형님을 마주치고 말았던 겁니다. 형님들은 제 결혼식 때 이외엔 제 친정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친정엄마 얼굴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웬 중년 부인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저를 그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캐디로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엄마하고 같이 골프를 칠 때는 제가 서비스로 엄마 골프 강황을 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개인 교습하느라고 아이언도 잘 들고 있고요. 그 모습만 보고 저를 완전 캐디 알바로 착각을 한 것이겠죠. 두 형님은 저와 친정엄마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고 슬금슬금 다가와서 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띠꺼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주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년들이 제 형님들인 걸 금방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딸과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형님들은 저에게 또 미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 어렸을 때 골프 쳤다더니 막내 동사 여기서 캐디 알바라도 하고 있는 거야? 저 부티나는 사모님 옆에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살랑거리며 같이 다니는 꼴이라니. 나 참, 어쩌면 동사는 그렇게 무식한 선수 출신인 거 티내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쩜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니는지. 골프 선수로 성공 못했으니까 여기서 돈이나 벌어보자 뭐 이런 싱보인가 봐. 동서, 내가 오늘 일당 줄 테니까 내 골프 가방 좀 들어. 저 이상한 아줌마 캐디 노릇 그만하고. 아니나 다를까 형님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 천박한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고 저한테 막말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제 친정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나서려는 걸 제가 가만히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싸움을 받아주겠다고 나섰죠. 형님들, 오늘 제가 아주 귀빈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방해 그만하고 이제 좀 꺼져주시죠. 이 부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형님들은 생각도 못할 아주 귀한 손님이시니까 골프 치러 왔으면 시비 털지 말고 조용히 즐기다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릴 거니까. 제 말에 그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못 배워먹었다느니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냐는 등 갑자기 첫째 형님은 널 낳고 네 어미가 미역국은 먹었냐고 아주 처죽일 소리를 내뱉었어요. 제 친정엄마는 그 마지막 말을 듣고 완전히 눈이 돌아서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첫째 형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이년이!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희영이 친정엄마야, 이년아. 이년 너 낳고 네 어미는 미역국 먹었니? 그 말을 듣고 두 형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저를 까내리려고 친정엄마 앞에서 본인 욕을 해댄 거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입을 좀 조심했어야죠.
친정엄마는 첫째 형님 멱살을 확 뿌리치더니 골프장 사장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용인 골프장은 엄마의 지인이 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사장님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며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골프장 단골 손님인 거물의 호출을 받자 골프장 사장님은 헐레벌떡 달려왔죠. 저희 친정엄마가 골프장 사장에게 저 두 년들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막 따졌거든요. 김 사장, 물 관리 이따위로밖에 못해? 손님을 가려받아야지. 어떻게 이딴 떨거지들을 받아줘. 지금 당장 인연들 내쫓아. 골프를 하려면 매너가 있어야지. 어디 우리 딸이 누군 줄 알고 욕지거리에 일진짓거리를 해. 이 미친년들아. 저는 그때 시원한 사이다 한 캔 마신 것 마냥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골프장 사장은 엄마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두 형님들에게 이용료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 년들은 사색이 되어서는 아주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저 역시 정말 껄끄러운 형님들의 면상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속이 후련했거든요. 제 엄마는 당장 저를 붙잡고 그동안 형님이란 년들이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하게 내버려뒀냐고 하며 따지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제가 시댁에서 동서들에게 당한 것들을 천천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센 척하느라고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년들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고 엄마에게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려고 전화를 걸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제가 친정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나쁜 것들은 저 동서들이지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잘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따지려면 남편의 형들한테 따져야죠. 와이프 단속 제대로 못 시킨 건 그 형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했는데 시아주버님 둘이서 권서방을 아주 하인 부리듯이 일도 시키고 불려댄다니까요. 경조사 있을 때마다 남편이 매일 불려가가지고 일만 하는데 짠해 죽겠어, 엄마. 뭐? 권서방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살아? 근데 시부모님은 왜 막내 아들이 형들한테 당해도 모르시니? 아님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막내 아들 좋아한다고 입으론 매번 말씀하시면서도 시어머니도 막내가 일 많이 하는 걸 좀 당연한 것처럼 놔두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개하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따지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댁 일에 사돈이 나섰다가 저한테도 불통이 튈 수도 있으니 참으라고 말이죠. 친정엄마는 겨우 진정하고 그날은 라운딩을 끝내고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다음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에 가서 완전히 형님들 만행을 까놓고 말하겠다고 단단히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납작 엎드려서 형님들이 하라는 대로 내내 하며 설설 기어줬죠. 그랬더니 형님들은 저한테 트집 잡을 게 뭐 없나 하고 완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역시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 생물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있을 사이다 한 방을 위해서 천천히 빌드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첫째 시아주버님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 예능을 보며 피식거리고 있고 둘째 시아주버님은 술 가지고 오라면서 제 남편을 잡들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대신에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결혼 3년 차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퍼즐로 앉아서 우리 남편만 시켜먹다가 완전히 돼지돼요.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소주는 직접 갖다 먹는 거 어때요? 둘째 시아주버님이 곰처럼 뚱뚱하고 키도 덩치도 좀 크거든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매번 핀잔을 주고는 하시죠. 전 뭐 먹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합니다. 하지만 맨날 왜 그놈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우리 남편한테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냐고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저는 우리 언니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우리 언니는 저랑 10살 차이 나는 나이로만 따지면 엄청 무서운 언니지만 그런 심부름 같은 걸 전혀 안 시켰어요. 오히려 절 잘 돌봐주면서 언니 것들도 거리낌 없이 같이 써서 오히려 제가 언니에게 미안한 적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제가 언니한테 얌체짓을 하면 했지 제 언니가 저를 하녀 부리듯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댁에 오면 이놈의 집구석은 형들 세상이고 우리 남편은 인권도 무시당하고 특히 둘째 시아주버님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 사이에 나이가 무시 못할 계급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시아주버님은 저한테 막 따지면서 또 죄 없는 우리 남편을 잡들이하려고 하지 뭐예요. 막내 주제에 와이프 단속도 못한다고 아주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 취한 둘째 시아주버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둘째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냐?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명절에 가족들이 만났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다 각자 집에 가야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네 멋대로 술 취해서 애비 보는 앞에서. 에휴, 잘하는 짓이다. 얼른 나가. 너희 집으로 썩 꺼지고 다시는 명절에 올 필요 없다. 그동안 이 애비가 참고 있었는데 첫째 너희 새끼 너도 마찬가지야. 어딜 장남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지 마음 약한 막내를 부려먹어? 내 자식 농사 다 잘못 지었어. 아이고 이 개새끼들아. 반송물 써오기 전에는 니들도 니들 와이프들도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마라. 저는 제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서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저는 조용히 돌아가는 상황만 봤어요. 둘째 시아주버님은 술이 확 깼는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둘째 형님이랑 조카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둘째가 뭔 죄냐고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면서 시어머니께도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원래는 진짜 안 그러는 분이시거든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점잖아서 다른 친구분들이 다들 시아버지를 선배님이라고 농담삼아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결혼하고 시아버지의 이런 극대노한 상태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 용인 골프장 김 사장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 첫째 둘째 며느리가 안사돈이랑 셋째 며느리가 골프 치는 데 가서 깽판 놓고 미친 소리 하다가 안사돈한테 혼났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저 새끼들이랑 며느리 같지도 않은 저것들 한번 혼쭐 내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어. 당신은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첫째 며느라, 너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런 일이 있었니? 아니 왜 입이 붙어버린 거야? 말 한마디 못하고. 너 이 시애미 앞에서도 싸가지 없이 말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적은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 있긴 있었단 소리구나. 그래서 안사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어? 막내, 네가 얘기해봐라, 응? 저는 일부러 풀이 잔뜩 죽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곧바로 첫째 형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물이 쫙 끼얹어지는 듯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첫째 형님은 남들을 잘 깔아뭉개는 성격인데 거꾸로 자기가 당하면 분노조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미쳐서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미친 것이 시어머니고 뭐고 안 보였나 봐요. 어머니, 왜 절 때리세요? 미친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막내 동생의 친정엄마한테 혼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어머니까지 저를 때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가 위아래도 없이 이 시애미가 있는데도 이 집안을 휘어잡고 흔들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넌 예절이 없어. 어떻게 우리 막내 며느리 친정엄마한테 가서 대들 생각을 해? 안싸돈 무서운 거 몰라? 막말로 입장 바꿔서 니네 친정엄마한테 둘째나 셋째 며느리가 지랄했어 봐라. 너는 참았겠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눈이 확 뒤집히셔서는 첫째 형님에게 마구 쏘아붙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형님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억울하다고 곧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쌓여있었던 게 많았나 봅니다. 형님은 울던 말던 할 말씀 다 하시곤 안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첫째 시아주버님에게 저 물건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나설 필요도 하나 없이 제 시부모님 덕에 아주 사이다 드링킹을 제대로 했습니다. 첫째 시아주버님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시부모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시는 것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르고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이다를 마신 사람은 저도 있었지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형들에게 꼼짝 못하고 하인처럼 지냈던 과거가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댁에서 시부모님 앞에서는 센 척하느라 꾹꾹 눌러 참았다고 하면서 명절 지나고 집에 와서 본물 터지듯이 제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막내라는 이유로 형들에게 착취며 가스라이팅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면서도 꾹 참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 바보같이 참지 말라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평한 게 있어야 한다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둘째 형 앞에서는 정말 그 덩치에 위축되어서 말을 못했다고요. 어릴 적에 둘째 형한테서 많이 맞았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안 볼 때 안 보이는 대로 골라서 때렸다고 막 분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합기도나 유도 배우라고 권해주었어요. 혹시나 또 둘째 형이 정신 못 차리고 때리면 확 업어치기로 패대기를 쳐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당장 도장을 등록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배우면서 아주 단단한 정신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저는 정말 더 사랑스럽네요. 자상하긴 하지만 심약했던 남편의 성격이 저는 걱정이 된 게 사실이었거든요. 첫째와 둘째 시아주버님은 아직까지도 시댁 출입을 금지당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설에는 시댁에 우리 부부랑 시부모님들만 계시겠지만 아무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첫째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고 있지도 않고 둘째 형님은 둘째 시아주버님이랑 싸워서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그들이 뭔 짓을 하든 저한테 사과만 한다면 마음을 풀고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만 그들 쪽에서 그럴 생각이 없으니 그냥 냅두고 보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사이다 사연 어떠셨나요? 속이 조금 풀리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거머리 같은 형님 같지도 않은 그년들 얼굴 안 보고 사니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니 두 줄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생긴 아기라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정말 잘 됐다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제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요. 벌써부터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하다고 하며 좋아하는 남편 얼굴을 보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댁 동서들이 혹시나 못살게 군다면 참고 살지만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우여곡절 많은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시간이 많아 여유로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자주 듣고 있어요. 감동적인 사연엔 저도 눈물을 흘리고 통쾌한 사연엔 혼자 웃기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맨날 듣기만 하기가 미안해서 저도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다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잘 살다가도 아니고 인생이 왜 이러나 싶다가도 참 재밌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인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도 정말 순탄치 않았고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던 얘기라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거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해보면 참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동네에 있던 옥탑방에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넷이 살았어요. 화장실을 제외하면 부엌과 같이 쓰는 거실 하나 그리고 방 하나가 있었는데 방이 있으나마나 사실 문이 미닫이라 열어놓고 살아서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좁았고 불편했지만 돈이 없으니 그 작은 옥탑방에서 넷이 살았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직업이 없었고 심지어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종일 틀어놓고 소주를 마셨어요. 저는 동생과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가면서 분명히 아빠가 누워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봤는데 학교하고 집에 와도 아빠는 그대로 텔레비전을 보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걸 다행으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빠는 술주정은 또 없어서 조용히 혼자 술만 마시곤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려서 아빠와 동생에게 밥을 차렸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도 일하시고 세탁소에서도 일하시고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셨는데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됐어요. 물론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다리가 깔려 크게 다치셨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던 건 당연한 거였는데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걸 아니까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좀처럼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 다리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를 원망한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노느라 바빴지만 저는 어차피 대학 진학에는 관심도 없었고 갈 형편도 아니라 무조건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량진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일하게 됐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게 됐어요. 노량진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손님이 고시생이었는데 단골이 매우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오는 손님들이 많아 저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외우게 되었고 그러다 친해진 손님들이 많았어요. 졸업식을 하고 저도 슬슬 취업할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자취할 비용이 없어서 집에서 다녀야 해서 알아봤는데 도저히 괜찮은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카페 사장님이 제가 일을 친절해서 손님들이 좋아한다며 저에게 오후에도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회사에서 제대로 취업하기 전까지는 카페에서 일해야지 생각하고 더 오랜 시간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사법곤시를 준비하던 손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커피를 드셔서 우리 카페에 자주 들리시곤 했어요. 그러다 상훈이라는 오빠와 특히 친해졌는데 그 오빠도 사법고시생이었고 우리 카페에 하루에 적어도 2번은 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커피를 진하게 타달라고 했던 분이라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손님인데 친해져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더 다정하고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있어서 어느 순간 제가 오빠가 카페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장님한텐 저 없는 날에는 언제 출근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오빠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아르바이트 월급을 우리 집에 다 가져다 주어야 해서 저는 그렇게 풍족하게 연애하진 못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귀고 나서 알게 됐는데 오빠는 집이 꽤 여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비용도 넉넉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사귀면서도 보통 제 또래의 연애와는 확실히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카페를 최대한 빠지지 않고 일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빠가 그런 저를 이해해줬고 또 본인도 공부해야 하니까 시험이 임박해서는 어디 가지 않고 노량진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남자친구가 먹을 도시락도 싸서 가져다주고 카페 오면 몰래 쿠키도 더 챙겨주면서 그렇게 사법고시를 보는 오빠를 기다렸죠. 그런데 역시 고시는 고시더라고요. 오빠는 저와 사귀며 총 3번을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공부를 하지 않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니까 본인도 너무 속상해하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가 그렇게 시험에 낙방하는 동안 회사에 취업하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큰 중소기업에 격리로 합격해서 다녔어요. 집에서도 멀지 않았고 확실히 직장이라 카페보다 많은 돈을 벌기도 해서 집안 살림도 조금이나마 나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서 이사는 꿈도 꾸지 못했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아빠는 집에서 술만 드셨어요. 동생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학자금은 다 대출을 받았고 본인의 용돈은 본인이 알아서 벌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니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보란듯이 주량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물처럼 술을 드시곤 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다리가 온전치 않은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이 누구보다 힘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힘을 내서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엄마의 반응이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어서 회사에서 일부러 야근도 하고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실적도 늘어났고 위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보러 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일찍 나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고시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열심히 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떨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오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마침내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합격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 막 엄청 좋아서 날뛰기보다는 저도 오빠도 믿기지 않아 한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합격이 점점 현실로 다가와서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는 집에 가고 저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했더니 엄마도 매우 좋아하셨어요. 저도 너무 기뻐서 월급을 받고 많은 돈을 빼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로 옆에서 보면서 알았으니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합격한 남친을 보고 저도 자극을 받아 열심히 보험 영업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실 제 동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상훈 오빠 사시 합격한 건 너무 잘 됐는데 난 그냥 좀 걱정돼. 뭐가? 아, 고시 합격하면 여자친구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응,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거 아니잖아.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무섭지.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대로 계속 사귄다면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집 사정과 남자친구네 집안을 생각했을 때 오빠네 집안에서 우리를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변두리 옥탑방에서 넷이 사는 가족과 서울 강남에서 대대로 잘 사는 집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서운하진 않았지만 그때 가서 상처받을 바엔 내가 먼저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저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남자친구에게 뜻밖의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저는 연수원에서 나오고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는 성격이 급해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좋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마음 놓고 좋아할 수가 없어서 표정을 숨기질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본인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결혼은 우리 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 오빠도 알잖아. 네가 뭘 걱정하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이미 말도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데? 일단 데리고 와보라고 하셨어. 아버지는 미국에 계셔서 다음 달에 오시면 그때 한번 같이 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걱정만 앞서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참 웃긴 게 헤어지자고 말할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결혼 제안을 받으니 그만 만나자는 말은 죽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데려다 준 적은 많았지만 옥탑방까지 들어왔던 적은 없었는데 저에게 프로포즈하고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던 날이 있어요. 사실 속으로 내가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겠으니 네가 직접 우리 집을 보고 헤어지자고 해라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인사하고 심지어 백화점에서 저희는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과일과 고기까지 사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같이 술 친구까지 해주고 돌아갔는데 덕분에 엄마와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동생도 저보고 남자 잘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좋은 감정도 당연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게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이 되어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너무 떨려서 일주일 전부터 잠이 오질 않았어요. 회사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신경통으로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긴장하니까 동생은 저보고 인생은 길다고 가서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긴장하니까 미리 가족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시고 어머니는 교수로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동생은 2명 있었는데 둘 다 남자라서 남자친구는 3형제 중 첫째, 장남이었습니다. 미리 가족들의 취향과 성격을 듣고 드디어 찾아뵀는데 사실 너무 떨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얼굴이 빨개진 채로 웃기만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집 앞이더라고요. 그래도 앞에서 대놓고 결혼하지 말란 소린 듣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확실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건 기억났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렇게 저를 반기시진 않으셨지만 아무래도 당신이 미국에 계시니 집안에 대한 대소사는 시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출근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태평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고 저는 마음이 불편한 채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1층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사는 집이면 저도 이렇게 찾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가씨 케이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예쁘고 참하고 직업도 있고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제가 잘하겠다거나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본인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시댁에 피해 없이 특히 남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심하게 기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도 저도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남자친구에게 큰 마음을 먹고 드디어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찾아왔단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집안 차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고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난리치며 본인은 제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저를 시댁으로 끌고 가서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막무가내 덕분에 우리는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준비부터 그렇게 순조롭진 않았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기로 하셔서 혼수를 제 돈으로 하려 했는데 시댁에서 요구하시는 예단도 그렇고 들어갈 돈이 매우 많아서 동생이 저에게 돈까지 빌려줄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 과연 맞나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제가 곤란해하니까 본인 비상금을 주어 제 돈인 척하라고 해서 겨우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상견례도 했는데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제가 엄마와 아빠에게 미리 쓸데없는 소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남친 자랑만 하라고 했고 아빠에겐 그날 인생 최초의 부탁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까지 나서서 미리 단속하니까 상견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때도 표정이 안 좋으시고 웃지 않으셔서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회사에 얘기하고 남편 될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니까 다들 어디서 그런 남자를 찜했냐고 언니들이 1초도 쉬지 않고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대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만났다고 했더니 저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부러워하며 시댁에서 허락을 어떻게 받았냐고 계속 물어봐서 상당히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변호사 남편을 얻고 싶다고 저에게 남자친구 친구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니까 그중 몇 명은 저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엄마도 사위가 변호사니까 여기저기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동네에서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저를 붙잡고 정말 남편이 변호사냐고 묻더라고요. 요란한 결혼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제가 아빠가 상견례 때는 멀쩡해서 따로 감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평생에 한 번 있는 딸의 결혼식에 술을 마시고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도 챙길 게 너무 많아 신경을 제대로 못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었는데 저에게 동생이 따로 표정이 사색이 돼서 오더니 아빠가 술에 취한 채로 손님들을 마주하고 있다길래 너무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니까 동생한테 부탁하고 그대로 입장까지 하게 됐는데 아빠가 들어가기 전에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해야 하니까 저에게 왔거든요. 정말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져 있더라고요. 아빠, 한 번뿐인데 결혼식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딸이 결혼한다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결혼식이 먼저니까 겨우 가서 식을 진행했는데 하면서 시어머니 쪽을 보니 표정이 정말 대놓고 안 좋으셨어요. 결국 저는 살면서 제일 행복해야 하는 결혼식장에서 걱정 때문에 제대로 식을 치르지도 못했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 잊고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여행을 가서도 저는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고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뭐 어떠냐,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결혼식이 이미 끝났고 지나간 일인데 저에게 너무 사서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반응을 봤으니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국 꿈에서까지 시어머니가 나와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을 방문했는데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브랜드의 가방을 사서 갔는데도 시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분위기를 풀어주어 그나마 저도 용기 내어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해드렸어요. 다행히 남편 직업이 변호사고 저도 직업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남편과 저는 또래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친정에 생활비를 예전처럼 줄 수 없어서 걱정했는데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친정에 남들보단 돈을 더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시댁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먼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도 덩달아 우리 친정에 잘했는데 저는 그게 참 고마우면서 미안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찾아가도 반기거나 저에게 살갑지 않으셨지만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고 더 오기가 생겨서 다가갔어요. 주말에 남편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앞에 앉아 회사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엔 귀찮아 하시고 언제 가니 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제가 가니까 직접 커피도 주시고 그러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아무래도 삼형제를 키우느라 여자를 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기에 그 뒤로는 꽃도 사서 가져가고 맛있는 빵도 사서 딸처럼 대하니까 그 뒤로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잠깐 밖에 나가셨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막내 시동생이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고 둘이 얘기할 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형수님 하면서 방에서 뛰쳐나오더라고요. 놀라서 보니까 코에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급하게 지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정신을 잃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몸이 약하다는 것은 이미 저도 남편에게 들어 알았지만 사람이 제 눈앞에서 정신을 잃은 것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기에 너무 놀랐는데 하필 또 집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일은 왜 겹치는 건지 우리 시댁 앞 도로가 공사 중이라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에게 직접 갈 수 있으면 직접 가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급하게 말해서 오라고 하고 저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시동생을 끌고 집 밖을 나섰는데 남편도 도로가 공사 중이니 못 들어오고 시동생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시동생을 최대한 업고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힘이 나서 그 큰 시동생을 키도 작은 제가 겨우 끌고 나왔고 큰 도로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진짜 딱 2분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 왔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나중에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어떻게 시동생을 옮겼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머쓱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니 계속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도 나중에 눈을 뜨고 저에게 형수님이 없었다면 본인은 죽었을 거라고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건데 시댁 식구들이 다 저보고 대단하다 하니 머쓱하고 쑥스러웠는데 시어머니는 이 사건 이후로 저를 딸처럼 여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찾아가면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저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이 많았는데 저에게 오히려 조급하면 아이가 겁먹어서 오지 않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다독여주셨어요. 시어머니 직업이 교수님이셔서 아는 게 정말 많으신 분이라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 저도 싫지 않았고 남편도 저와 어머니 사이가 워낙 좋으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잠식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가셔서 당황하기도 했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을 드셔서 참 아버지답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버지 인생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평생을 술로 달래며 살아갔던 아버지라 하늘에선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을 마음껏 드시길 바랄 정도였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승진도 밀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아 힘들 때여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했습니다. 그런 저를 제일 옆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물론 남편도 저를 많이 신경 써줬는데 시어머니가 어르신이시니 현실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서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고 저에게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는데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요. 우리 집엔 쌍둥이가 없었는데 남편 집 쪽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라 몸이 무거워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게 됐고 집에서 열심히 태교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유난히 임신하고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를 몇 번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풍족한 태교를 할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심지어 우리 친정어머니한테도 과일 바구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안 그래도 시댁에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하라고 계속 저에게 이런 시댁 만나는 것도 복권 당첨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셨어요. 막달에는 배가 불러 숨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돌봐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딸 쌍둥이였고 일란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들만 있어서 내심 속으로 딸을 바랐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쌍둥이 육아는 배로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배로 힘들어요. 당연히 제가 낳은 자식들이니 예쁜 것은 분명 맞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임신으로 인한 살이 아이들 키우며 바로 빠졌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를 도와줘도 변호사라 일이 워낙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시어머니가 아셨는지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본인도 우리 집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다고 저에게 당신께서 아이들을 볼 테니 어서 자라고 하시고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 오셨어요. 친정엄마도 당연히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다 보니 두 분도 예전보다 가까워지셨죠. 그래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자들밖에 없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가의 도움을 받으며 키웠고 그 사이 시동생들도 결혼하게 됐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막내 시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바로 다음 해에 둘째 시동생까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으니 적적하실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이 갈 때마다 너무 반겨주셨어요. 아이들 이름이 아름다운인데 이름 그대로 아름답다고 저에게 보석들을 낳았다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하게 됐는데 시동생들이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제 밑으로 동서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시어머니랑만 잘 지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동서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동서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잘 지냈냐고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둘이 통하는 게 많았는지 저를 제외하고 둘이 만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저만 아이들이 있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유치원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제가 집에만 있으니 몸이 무겁고 또 사회생활이 그립더라고요. 남편이 충분한 돈을 벌어와도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만 기다리니까 자신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도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친동생의 권유로 집에서 가까운 보험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을 땐 사실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굳이 왜 나가서 일해야 하냐, 본인이 버는 돈이 부족하냐, 혹은 가게를 하나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워낙 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꼭 거기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출근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출근이라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영업은 처음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동안 남편이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어왔고 또 전혀 생활비나 들어가는 돈에 눈치를 주는 편은 아니었어도 제가 막상 돈을 벌게 되니 뿌듯함도 커서 좋았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여서 제가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영업을 해야 했는데 처음엔 당연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점점 쌓여가는 실적을 보며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우리 딸들과 든든한 남편이 저를 지켜주니 힘들어도 견디게 됐습니다. 일하다 보니 전보다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엄마도 나이가 드셨으니 밖에서 일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아서 엄마를 집으로 부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된 거라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진 못했습니다. 주말에 가려고 해도 제가 영업을 하니까 주말에도 고객을 만나는 날이면 가지 못했고 시댁은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때나 겨우 가게 됐어요. 제가 갈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밖에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저보고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주셨죠. 제가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하는 동안 동서들은 차례로 임신하게 됐는데 결혼도 1년 차이로 하더니 임신은 심지어 기간이 겹쳐서 둘 다 같은 연도에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동서는 아들이고 셋째 동서는 딸이었는데 저는 동서들의 출산을 축하하려고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들도 사주고 장난감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쓰던 것은 싫다 해서 새로 사주기도 했어요. 동서들은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사교육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공부는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라고 했고 무엇보다 우리 딸들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았어요. 쌍둥이지만 취향은 달라서 첫째는 무용을 하고 둘째는 미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동서들이 물어볼 때마다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와는 차이가 꽤 나니까 더 좋은 것을 고르라는 의미였는데 동서들은 제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영어 유치원 그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건 어머님이 알아보시고 등록도 해주셔서 몰랐어. 정말 저는 어머니가 알아서 유치원을 알아보시고 원비까지 다 내주셔서 몰랐는데 동서들은 제가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를 풀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미 견고하게 굳은 마음들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제 일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은 더 싫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최대한 제 손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고 무엇보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게 싫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부담 가지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그 말이 되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하는 게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각자 사는 얘기를 들으며 보험에 관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일을 하니까 영업량이 많아져서 회사에서도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적이 좋으니까 회사에서는 동기부여 차원으로 해외여행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도 겨우 시간을 내어 태국에 다녀왔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이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상도 적절하게 받으니 저도 더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침내 보험왕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며 나중에 지점장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막상 보험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신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제가 자식이니까 뿌듯해하셨고 시어머니는 너무 무리하다 쓰러질 수도 있으니 몸을 많이 챙기라고 해주셨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제 생각을 해주고 응원해주니까 저는 당연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생일이나 명절마다 선물을 크게 해줬습니다. 동서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윗사람이니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서 명품을 들고 다녀본 기억도 없고 여유 있게 살게 된 이후에도 명품엔 관심이 없어서 남편에게 선물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남편은 굳이 선물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서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가방을 하나씩 선물해줬더니 동서들은 저한테 형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물었어요. 머쓱하게 웃으며 많이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번다고 했더니 이 가방은 적당하게 벌어서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고 하길래 약간 당황했지만 칭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험왕으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우리 딸들은 신경을 덜 쓰게 될까봐 엄마 역할도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예쁜 딸들은 저에게 최고의 엄마라고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남편도 제가 일하고 나서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더 삶을 알차게 사는 게 보인다며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저한테 아주 든든한 존재가 됐습니다. 영업으로 성공하니까 확실히 제 고객분들이 추천으로 또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그중 어떤 고객님이 본인 오빠가 보험을 이상하게 든 것 같다며 저에게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 정말 보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온갖 필요 없고 쓸모없는 보험들이 가득해서 저는 기겁하고 해지하고 필요한 보험만 딱 신청해 줬더니 그분이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보험은 그냥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속상해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보험은 이렇게 주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며 달래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형님! 어머, 동서! 밥 먹으러 온 거야? 네,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왔어요. 형님은요? 고객하고 먹으러 왔지. 동서, 밥 맛있게 잘 먹고 가. 저를 뒤따라온 사람은 둘째 동서였고 우연히 마주쳐서 놀랐지만 또 가족이라고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객님을 달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다음 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셔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다들 시간을 비워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 선물을 백화점에서 고르며 이때도 동서들 선물을 미리 사놨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본 거라 매우 반가웠습니다. 같이 즐겁게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기 전에 저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방의 화장실에서 잠시 다른 고객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남편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전화가 끝나기도 했고 저는 그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서들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둘째 동서의 말이 들렸는데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아니, 또 우리 선물을 사왔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자기 잘 나간다고 유세 떠는 거야? 우리도 뭐 집에서 보험왕님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치마거도 영업하는 거 분명해. 그렇게 돈 벌면 누가 못 벌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동서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되니 허탈하기도 했고 속상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선물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거고 만약 싫다고 했으면 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줄 때마다 받아놓고는 뒤에서 저를 두고 저렇게 말하는 동서들을 보니 속상해서 눈물이 나와서 결국 화장실에서 혼자 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동서들은 그렇게 저를 욕하더니 방을 나갔고 저 혼자 물을 틀고 우는데 성인이 되고 그렇게 운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하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겨우 진정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나와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저는 전날이 하필 또 시어머니 생신이셔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고객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법적으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와중에 그런 남편이 든든해서 겨우 울음을 멈추고 진정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동서들은 제가 소파에 앉아도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고 해서 그냥 담담하게 맨날 똑같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몸 건강이 최고라고 무조건 몸을 챙겨가며 일하라고 하셨어요. 동서들에게 뒷담화 듣다 시어머니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또 순간 울컥했지만 겨우 억누르고 웃었는데 동서들끼리 막 눈짓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이니까 참아야지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둘째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어제 둘이 식사하던 남잔 누구예요? 그 말을 하니까 셋째 동서가 옆에서 어머 하며 입을 막고 저에게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내가 어제 고객이라고 말했잖아. 저도 아까 들었던 말이 있으니 딱딱하게 대답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인지 둘째 동서는 없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객이라기엔 둘이 너무 친해 보여서 몰랐죠. 누가 보면 바람 피운 줄 알 정도로요. 어머, 어머!
둘째 동서가 말하면 옆에서 셋째 동서가 맞장구를 치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세수씨들 오늘 왜 이래요? 집사람이 선물까지 해줬는데. 남편이 나서서 뭐라 하니까 둘째, 셋째 시동생들은 그제야 본인 아내들을 말렸어요. 그런데도 둘째 동서는 계속 아니 혹시 모르니까요 이러면서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어머니 쪽을 보며 이르는데 딱 봐도 제가 맘에 안 드니까 이간질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다 조용히 일어나셨는데 동서들은 본인들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둘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동서들에게 왜 그러냐고 대신 뭐라 하고 있어서 겨우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시더니 동서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나이트 같은 거 다 알아. 누가 보면 불륜? 그건 너희를 두고 하는 말 아니니? 당장 이혼해! 하시며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봐도 동서들이었어요. 시동생들은 깜짝 놀라 저게 뭐냐고 따졌고 동서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그동안 너희한테 선물을 몇 개를 했는데 내가 옆에서 볼 땐 어쩜 너희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니? 보는 나도 민망하던데 결혼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런 여자들을 아내라고 같이 살아? 이혼해!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니 동서들은 본인이 잘못했다며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따졌고 저는 사실 그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결혼 전에 저를 반대하실 때도 큰 소리 내며 화냈던 때가 없던 분인데 동서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저러셨을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든든한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 사단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련하게 뭘 그렇게 사실도 아닌 내용을 들으며 쿡 참고 있냐고 저는 성격이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생신이시니까 저만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감사해요. 내가 언제 한 번은 얘기하려 했는데 내 생일에도 저러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괘씸해서 진짜. 그 뒤로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저와 남편에게 미국으로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시어머니는 교수직을 은퇴하시고 갈 예정이었는데 저희 부부와 아이들도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해서 당신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승낙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항상 유학생들을 부러워했는데 우리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날릴 순 없잖아요. 남편도 당연히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 살다 올 계획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동서들은 시어머니에게 본인들이 다 잘못했다고 더 싹싹 빌었는데 동서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 시아버지가 계신 곳에 누구보다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한테 주니까 둘 다 난리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진짜로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둘이 나이트에 갔던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가서 시어머니 지인이 알아보시고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둘째 시동생은 진지하게 이혼하려고 남편에게 상담까지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혼이 쉽지 않잖아요. 이혼은 없던 걸로 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동서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제 눈을 피하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은 그때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하며 말하니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본인이 직접 동서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앞으로 우리 부부 앞에서 말도 하지 말라고 만약 거슬리게 하면 그날 했던 말들 다 시부모님에게 말하겠다 하니 둘이 기겁하며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동서들은 당연히 제가 안에 있던 것을 몰랐겠죠. 그래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저질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찌 마무리가 잘 됐고 저는 덕분에 남편과 미국에 가서 살 준비로 아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요즘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미국에 간다니까 회사에서는 안타까워하며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 덕분이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친정엄마도 같이 미국에 가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엄마는 한국이 좋다며 거절하셨고 동생은 본인이 이제 엄마를 돌보겠다고 저에게 마음 놓고 갔다 오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우리가 올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들도 미국에 유학 간다니까 벌써 신나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쓰면서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